경제학자의 인문학 서재. 제3장 예술을 이해하는데도 경제학은 유용한 도구다. 28 음악 채널의 등장은 너무 많은 뮤직비디오 때문이었다. 초과 공급 현상.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개봉 후에 우리나라에서만 9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익히 알려진 그룹이지만 퀸과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는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에게 그 숨은 속사정을 알렸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퀸은 음악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친 주인공 중 하나였다. 그들은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을 듣는 데에서 보는 것으로 바꾼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이다. 뮤직비디오라는 아주 유용한 홍보수단. 뮤직비디오의 발전 과정에 초과 공급이라는 경제 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초과 공급 상태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수요량과 공급량이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는 뮤직비디오의 태동과 발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음악의 영상을 접목시킨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영상물이 단순히 음악에 적합한 배경을 까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음악과 영상을 완벽히 접목해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탄생시킨 것은 1975년 발표된 영국의 록 그룹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최초였다. 퀸이 이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음악을 전달하는 새로운 매개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단지 BBC 방송국의 인기 프로그램에서 자신들의 신곡을 소개해줄 영상을 제작하려 했다. 이처럼 소박한 이유로 제작된 최초의 뮤직비디오는 단돈 4,500파운드를 들여서 4시간 만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당시 BBC 방송국은 이 영상을 9주 연속 방영했으며 보헤미안 랩소디가 BBC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9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사건은 많은 음악 관계자들에게 홍보 수단으로서의 뮤직비디오가 가진 힘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많은 가수들이 새 앨범을 발표할 때마다 뮤직비디오를 함께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만 전문으로 만드는 제작 업체들도 속속 등장했다. 그러나 점점 많은 뮤직비디오가 공급되면서 방송사들은 더 이상 이들 뮤직비디오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었다. 즉, 방송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이미 가수들 사이에서 새 앨범을 발표할 때 뮤직비디오를 함께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뮤직비디오의 초과 공급은 어떻게든 해소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음악 전문 채널의 등장. 그때 음악 전문 채널이 등장했다. 특히 MTV는 세계 최초로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위주의 방송을 내보냈다. 음악 전문 채널이 등장하자 뮤직비디오를 통한 경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가수들은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외모, 의상, 무대 매너 등에도 신경을 써야 했다. 음악 전문 채널들도 시청자에게 강렬한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화려한 외모의 가수들을 더욱 선호했다. 이러한 이유로 MTV 초기에는 예쁘고 잘생긴 백인 가수들, 짙은 화장을 하고 멋진 무대 매너를 갖춘 백인 록 밴드들의 뮤직비디오가 주를 이루었다. 즉, 백인 음악 위주의 초과 공급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백인 음악만을 공급한다는 지적과 함께 음악 채널들은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 MTV는 백인 음악의 초과 공급 상태로 인한 시청자들의 비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다. 그때 음악성, 댄스, 무대 매너 등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흑인 가수가 멋진 뮤직비디오와 함께 등장해 MTV를 구원하는데 그가 바로 마이클 잭슨이다. 지금은 고인이 된 마이클 잭슨은 1982년 팝 역사상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앨범인 스릴러와 함께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뮤직비디오를 발표한다. 당시 흑인 가수의 뮤직비디오가 절실히 필요했던 MTV는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를 연이어 방송하며 그가 가진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이클 잭슨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옷차림과 춤을 따라하는 등 그의 모습에 열광하며 그의 노래를 즐기게 되었다. 결국 마이클 잭슨의 이 앨범은 37주 동안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으며 1983년 그래미상의 8개 부분을 석권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 지금까지도 스릴러는 단일 앨범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라는 기록을 갖고 있다. 우리가 그를 단순히 노래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이러한 성과에 뮤직비디오가 적지 않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뮤직비디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는 가정용 비디오 테이프, 레이저, 디스크 등이 보급된 1992년에서 1993년 즈음이다. 당시 이승철, 푸른하늘, 변진섭 등의 가수들이 자신들의 노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부분 발라드 위주의 가수이라 차분하고 서정적인 장면들이나 가수의 사진 등을 교차해 보여주는 수준의 전통적인 뮤직비디오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혀 새로운 영상과 함께 등장한 그룹이 있었으니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데뷔곡 난 알아요가 내포하고 있는 예술적 요소는 앞서 언급한 마이클 잭슨의 그것과 유사하다. 마이클 잭슨의 음악이 단순히 듣는 음악이 아니라 의상, 춤, 무대 매너, 특수효과 등이 결합된 뮤직비디오를 통해 더욱 크게 주목받았듯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경우에도 음악 못지않게 그들의 패션과 춤,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그래피티 등이 함께 소비되었다. 그들의 음악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악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상을 봐야만 했다. 그리고 서태지가 만들어낸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국내에서도 엠넷이나 KMTV와 같은 뮤직비디오 전문 채널 등장했다. 최근 들어 한국의 뮤직비디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의 조회수가 15억 건에 육박한 가수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수 싸이나 BTS 이후 많은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활용할지, 뮤직비디오에 새로운 초과 공급이 유발되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해 볼 일이다.